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손주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이번에는 꼭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어머님 핏줄이잖아요. 뭐?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뭔 소리요? 나도 지금 내 아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내가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 치료비를 왜 대주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랑 너랑 몇 년이나 살았다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이 낳았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거야, 그때는 우리 아들도 있고 애도 건강한 것 같고 그러니 그랬지. 어머님 핏줄이에요. 손주라고요. 애가 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만 끊어. 이날도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저희 아이를 품에 안으셨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유모차 사라고 100만 원을 주시던 시어머님은 이렇게나 모질게 변해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이러셨던 것은 아니랍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는 못마땅해 하셨어도 결혼 후에는 노력하는 제가 예뻐 보인다고 하셨어요. 2주가 멀다 하고 주말이면 제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다며 약속을 잡으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 문제의 발단은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행방불명이 되고 난 이후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간다며 떠났고 그 후로 1년쯤 있다가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 버렸었거든요. 그때는 바보처럼 왜 연락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한국에 있는 회사에 찾아가 주소를 물어 머나먼 외국까지 남편을 찾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하지 못하던 제가 그 머나먼 타지까지 가서 남편을 찾아봤지만 그 회사에도 숙소에도 아무 곳에서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외국이라 남편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어떻게 막 처리를 해버린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여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하늘로 솟은 거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아들은 어쩌고? 얼른 다시 돌아와. 당신 꼭 올 거지? 제발 빨리 돌아와. 제발.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걱정을 하면서 무턱대고 기도를 하고 또 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하늘에 대고 기도도 해보고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절도 해가며 아주 간절하게 빌었죠. 남편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아이였어요. 수술도 받아야 했고 주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뱃속의 아이가 8개월쯤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제게 찾아온 소중한 천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친정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말이죠. 만약 그때 다른 식구들이 알았더라면 제게 다른 선택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안 돼. 이 아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 거야. 그래, 나 혼자만 알고 있자. 나 혼자만. 마음속으로 한 2만 번쯤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아이를 지켰고 그렇게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너무도 바빴어요. 회사가 한참 자리를 넓혀가는 과정이었고 그중에서 남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회사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임신했을 때에도 자주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하도 혼자만 병원을 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레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기 산모님, 혹시 남편분이랑 같이 사시는 거 맞죠? 그럼요, 맞아요. 왜요? 너무 안 와서 같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젊으신 부부들은 같이 많이 오시는데 하도 안 오셔서요. 산모님 입덧도 심하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셔서 제가 다 걱정이 되는데 우리 그이가 회사가 많이 바빠요. 오해 말아요. 엄청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간호사가 오해를 할 정도로 남편은 산부인과에 자주 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번 홀로 산부인과를 찾았고 그렇기에 더더욱 남편에게는 아이의 장애를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다 제 탓은 아니지만 마치 제가 죄인인 것 같은 죄책감이 엄청나게 밀려오곤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 뱃속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한동안 우울증까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큰 비밀을 안고 저는 끝까지 아이를 지켰고 결국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첫 손주였지만 시댁에서도 첫 손주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태어나기도 전인 손주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궁금해라. 다들 늙으면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던데. 어머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얘. 내가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한테 커서 뭐가 될지 생각하고 있다니 나 참.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 그렇고 말고 나이 먹고 늙으니까 뭐 하나 인생 재밌는 게 없었는데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 내 하루하루가 맨날 웃음바다다. 내가 저번에 준 돈으로 아기 나올 준비는 다 한 거야? 모자르면 말해. 시애미가 다른 건 몰라도 통장에 현금은 두둑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시댁에서는 손주를 위해서 많은 지원까지 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임신을 했던 기간 동안은 정말이지 시댁에서 그리고 남편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 아픈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의사 선생님에게서 들은 아이의 상태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아이를 낳는 내내 진통보단 마음의 아픔으로 인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추궁을 했었죠. 당신 왜 말 안 했어? 다 알고 있었지. 말해봐.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 알고 있었어. 미안해, 말 못해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에이, 다른 거 몰라도 이런 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 그래,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 몸이 어떻든 우리한텐 너무나 소중한 아이라고. 달라진 건 없어. 모든 건 다 그대로야,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에이. 남편은 그렇게 다음 날 병실에 저만 남겨두고 나가버린 후 한참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 부모님이 병실에 오셨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 듣게 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소박하게 살아오시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가 나중이 돼서야 알게 되셨죠.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요. 다 내 탓이다. 내 팔자가 드세서 이런 것이요. 시골에서도 고생고생만 하다가 시집가서 이제 겨우 좀 편하게 사나 싶었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일.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왜 그래. 나 괜찮아. 우리 애 잘 키우면 되지.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엄마. 이거사 그러게 진즉 알았으면 무슨 조치라도 취했어야지.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너 평생 아픈 애기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냐고. 아이고. 친정엄마는 왜 진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냐며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큰일 날 소리라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되고 보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셨을지 짐작이 갔었죠. 엄마에게 저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얻어 행복하게 기뻐하기만 해야 할 병실에서 저희 가족은 모두 침울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부모님도 당장에 손주 얼굴을 보러 병원에 오시기로 하셨지만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병원에 발걸음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그때부터 저와 아이를 쳐다보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몸이 약간 불편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제가 도와주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세상에는 아주 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들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키우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이 한 몸을 불태울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루하루 책도 읽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여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이 몹시도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하는 행동과 말에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만 했어요. 여보, 일찍 좀 들어와. 애가 아빠 얼굴 익혀야지. 낯가리면 어쩌려고 그래? 낯이 무슨. 말도 못하는 어린애가 뭘 안다고.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뭐? 당신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다들 회사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 당신만 바쁜 거 아니잖아.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변해야지. 알았어. 알았다니까. 일찍 간다고 일찍 가. 남편은 어느새 제게 짜증이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핸드폰 메신저 창에는 아이 사진으로 가득 찬다고 하던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나 있는 건지 참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굉장히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에요.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제게 너무나도 잘해주어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었죠. 소개팅으로 만난 저희 부부는 첫 만남에서 제가 남편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구애를 했었고 그러다가 다정다감한 관심에 이끌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 당시의 남편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 부모님의 관심은 고사하고 제가 도와드려야 할 집안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항상 관심과 사랑에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이런 저의 과거는 전혀 모르고 그랬었으니 원래의 성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귀기 전 공원에 갔을 때에도 벤치에 그냥 앉지 못하게 하고 꼭 자기 점퍼 같은 것을 깔고 앉게 했습니다. 여자는 찬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감동을 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또 한 번은 사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갔다가 제가 약간 이상한 무시를 당하는 눈빛을 느꼈는지 대뜸 그곳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러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봐요.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방금 저 말투와 눈빛 뭐예요?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서비스업 아닙니까? 직원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이 여자분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말투와 눈빛 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마 그때 스테이크의 굽기와 와인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물어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살짝 기분 나쁘게 무시하는 투로 제게 말했었죠. 그걸 보고 지금의 남편이 따로 매니저를 불러 경고까지 하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매너 좋기로 소문이 났고 남을 잘 배려하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골 초년인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자상하게도 설명해 주었죠.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부터 여기저기 명소를 찾아 구경시켜 주었고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도 많이도 사주었어요. 이런 남친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꼭 이런 사람하고 해야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괜찮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직장도 좋았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영어 특기자로 해외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복지도 급여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시골 깡촌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나왔고 경기도 쪽에 친척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야간대학을 졸업한 케이스랍니다.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둘 만한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당시에는 돈을 빨리 버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도 강하고 부지런하다며 동네 어른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었던 성격이라 주변에서 다들 좋게 봐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죠.
제가 다니고 있던 작은 회사 사장님은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 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제 소개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많이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특히 회사에 오래된 격리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언니는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셨었죠. 사장님, 그 집안 아들 엄청 조건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괜히 소개시켜주고 욕먹으려고요? 아이, 왜 우리 미스 김이 어디가 어떻다고. 야간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살지. 나이답지 않게 속 깊고 책임감도 강하고 거기다가 성격도 부지런해서 얼마나 우리 회사의 든든한 기둥인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게 소개팅 시켜줘야 되는 거 몰라요? 회사 언니는 저보다도 몇 년이나 일찍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게 특별한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회사 언니에게도 살갑게 다가가서 제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진심은 통한다고 제가 꾸역꾸역 그 언니 곁으로 다가가고 잘해주니까 결국은 그 언니도 제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군요.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 이 언니의 도움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결혼식 부케도 받았고 제 아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걱정을 많이 해주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연애를 했었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남친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었고 또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었어요.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주었고 저는 그런 남친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결국 제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로 마음먹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남친의 집안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저 같은 여자의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친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친과 다르게 얼마나 냉정하고 말을 날카롭게 하던지 듣는 내내 불편해서 혼났어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면 결혼해서 살기 힘들대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좀 그렇네요. 얼마나 저희 형을 사랑하시는지는 몰라도. 네? 그거야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고 저도 민기 씨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은 식습관도 많이 닮아졌어요. 식습관이야 맨날 같이 사 먹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봐봐요. 후회한다니까요. 아무튼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여태껏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 데려온 형의 여자친구에게 거침없이 말하는 남친의 남동생은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동생 역시 그 당시에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여자였나 보더군요. 아무튼 저보다 훨씬 먼저 이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예비 시동생의 여자친구 얘기에 살짝 주눅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예상대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점잖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는데 나름대로 저를 좋게 평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가씨 참 열심히 살았네요. 일하면서 야간 대학까지. 돈 벌어서 다니는 거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서 보기 좋네요. 어머 당신도 참. 이게 뭐가 보기 좋아요. 멀쩡한 4년제들 놔두고 부모가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집 딸내미가 뭐가 좋다고. 허이고 실없는 양반 같으니라고. 우리 예비 작은 며느리를 봐봐요.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서 애가 밝고 능력도 좋은데.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못마땅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는 너무나 불편했고 저는 결국 그날 먹은 것들을 다 체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 배가 아파 잠에서 깬 후에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고 결국 다음날 회사에 결근까지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아픈 것도 혼자 다 감내해야 했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던지요. 생전 그런 적 없이 씩씩하게 견뎌냈었다가 이날은 너무 힘이 들었던 저는 이른 새벽에 친정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새벽 5시가 갓 넘은 시각에 제 전화를 받은 엄마는 육감으로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대번에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친 집에 가서 그런 무시를 당했다는 말을 하면 분명 부모님 속도 저 못지않게 쓰리실 테니까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다정다감한 제 남친이 회사에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남친은 직감적으로 어제 자신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을 눈치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내 동생. 다 내 탓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괜찮아. 사실인데 뭘. 자기도 소중한 아들인데 내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지. 난 괜찮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치만 내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할게. 나 자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당신만 제일 아끼며 사랑할게. 남친은 다시 한번 자신의 따뜻하고 큰 사랑을 제게 확인시켜 주었고 저는 그렇게 남친만을 의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식장을 잡는 것부터 하객 명수를 맞추는 일까지 시댁에서 주관하셨고 저희 가족은 거의 허수아비처럼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시골에서 오신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어색한 자리가 편하실 리가 없었죠. 두 분 역시 결혼식장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시다가 체하셨나 보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동생이 병원 응급실까지 모시고 갔다는 얘기를 며칠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 남편은 누구보다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시댁에 자주 찾아뵈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게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셨고 시동생은 워낙에 바빠서 저를 따로 만날 시간도 없었으니 관심도 없었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집 첫 손주를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 병원에서 뭐라디? 고추 달린 사내놈이라 하지?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태몽인 것 같구만. 사내놈이 분명해. 어머님 아직 몰라요. 너무 초기라서. 아니야 분명 할 것이야. 내가 꿈을 꿨다니까. 그나저나 입덧은 안 해? 내가 우리 큰아들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했거든. 지아빠 닮은 놈이면 엄마 고생 꽤나 시킬 텐데. 그러게요 어머님. 안 그래도 엊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토하고 아주 죽겠어요. 당장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푹 쉬면서 몸 챙겨라. 돈이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꾸역꾸역 나가? 부족하면 내가라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뱃속의 애기나 잘 챙겨. 시어머니는 집안의 첫 손주를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지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입덧이 점점 심해졌던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뱃속의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남편의 회사가 너무나도 바빠져서 신경을 많이 못 써줬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전혀 없었죠.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니며 간호사한테 남편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임신 후기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렇게 지독하게 하던 입덧도 아주 조금은 좋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맘때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얼마 전에 한 기형아 검사에서 좀 이상한 점이 보여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이가 기형아라는 얘기예요? 정밀 검사를 해서. 아니요. 전 안 해요. 그거 양수검사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한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이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긴 했지만 저는 단호한 말투로 더 이상의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 한 수백, 아니 수천 번쯤은 아이가 태어날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건강하고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 속에 그려보며 아닐 거라고 혼자 생각을 굳히며 그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태어나고 병실에 시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남편 역시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다음날 병실에서 나가 한참을 있다가 들어왔었죠. 저 혼자 이 아이를 만든 것도 아닌데 죄책감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도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고 밤새도록 울기만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키워낼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제 몸도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갓난아이까지 돌보려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에 전혀 동참해주지 않았고 밤새 우는 아이가 시끄럽다며 급기야 다른 방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시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오래전부터 사귀고 있던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집안부터 학벌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콧대 높은 여자였었죠. 제 결혼식이랑 시모 생신 때 3번 정도 봤었는데 단 한 번도 제게 공손하게 말을 한다는 느낌은 받아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제게 말도 잘하지 않고 눈인사만 대충 하고는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고 한숨을 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시동생의 결혼할 여자. 그 누구도 저보고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시댁에 가면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댁이 아주 많이 불편했었고 심지어 시부모님이 집에 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아이가 몸이 불편해서였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저보고 친척 중에 장애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막말까지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애가 태어나? 응? 니네 집안에 대대로 한번 여쭤보거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는 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다 얘. 뭐가 그렇게 말이 많니? 그럼 뭐 우리 아들한테 문제라도 있었다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게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면서 아이의 문제가 저로 인해 나타났다는 식으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도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데만 몰두하기로 했죠. 몸과 마음이 으스러지도록 힘들었지만 다른 엄마들이 하는 것에 2배 아니 5배쯤은 더 노력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더더욱 몰두하는 동안 남편은 점점 저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 아이가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와 제 아들에겐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 희귀병이라는 게 앞으로도 한참, 아니, 평생 간다는 거지. 고칠 수 있대? 당신 왜 남의 일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나랑 같이 큰 병원 좀 다녀보자고 몇 번이나 말해. 우리 수연이 당신 아들인데 왜 나는 당신한테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걸까? 그토록 자상하고 따뜻한 당신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뭐 내가 바빠서 그렇지. 그리고 저기, 나 해외 파견 근무 가기로 했어. 한 3년 정도 있다 올 거야. 뭐라고? 지금 이 시기에 파견 근무를 간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가지 마. 우리 세 가족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이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재활도 계속 해줘야 하고. 당신이랑 같이 해줘야 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잘해놓고 왜 그래 갑자기. 우리 회사에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절대 안 된다고. 다음 주에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언가 준비를 하기도 전에 남편은 호련히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가버렸죠. 모든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멍한 상태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단둘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의 연락은 점점 드문드문해져만 갔어요. 처음에는 잘 도착했다고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잘 보내더니 점점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한참 후에나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자주 보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읽고 나서도 별 말도 없고 관심도 없더군요. 그래도 매월 보내주는 월급이 꽤 컸었기에 제가 일을 하지 않고도 아이의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어요. 당장에 저도 남편의 관심도 중요했지만 아이의 치료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점점 약속된 날짜보다 더 늦게 월급을 보내왔고 급기야 1년이 좀 넘은 시점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끊겨버린 남편의 연락에 저는 몸둘 바를 몰라 시댁에 전화를 걸고 찾아가 보았는데 본인들도 모르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아니 그걸 나한테 와서 찾으면 어떡하니? 너는 남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어머니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럼 경찰서 가서 실종신고하고 당장 거기로 찾아갈 거예요. 예.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실종신고까지 뭐하러 해. 내가 되면 다 오겠지.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세요? 뭔가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요. 형님, 왜 이러세요? 무식하게. 이 집에서 귀먹은 사람 없으니까 제발 소리 좀 낮추시고 교양 있게 말씀하세요. 아주버님이 뭔가 사정이 있으실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돌아가서 연락 기다리시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좋으시면 왜 연락을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시댁에 와 있던 동서는 제게 차갑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매월 고정적인 돈이 필요했어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희귀병에 걸린 아이를 고정적으로 치료하고 재활도 해줘야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었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하고 저는 그저 아이를 곁에서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연락 두절된 남편 때문에 당장의 생활이 끊길 판국이었어요. 통장에 조금씩 모아둔 적금을 깨서 당장에는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이 가다는 나라를 가본 적도 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퇴사를 했다고는 했지만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찾아갔었는데 정말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아픈 아이를 재워두고 밤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까지 해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특수학교를 다니는 잠깐의 시간 동안 식당 일을 해보았지만 체력적으로 계속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죠. 아이를 돌보는데도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팔을 많이 쓰고 나면 집에 와서 아이 목욕시키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돈 1,000원이라도 아껴 쓰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에게까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에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나오셨어요. 자신들 역시 지금 제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귀병에 걸린 손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과거까지 의심하시며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못 들을 말까지 들어버린 친정 부모님은 당장에 친정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그것도 딱히 방법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랜 농사일로 허리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시골 깡촌 마을로 들어가면 아이의 학교나 병원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저의 생활을 도와주실 만큼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지라 저는 철저하게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 나쁜 생각까지 해본 적도 있을 정도로 제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어요. 특히 밤에 술에 취한 남자들 차에 올라타 대리운전을 할 때면 얼마나 무섭고 치욕스러웠던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답니다.
세월은 흘러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아이의 병원비를 충당하던 저는 급기야 일수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카드도 이미 연체되어 끊겨있는 상황이었고 주변 지인에게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시댁을 찾아갔어요. 몇 년 전 동서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사정사정을 해보면 분명히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아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도끼를 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의 아이를 봐주고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시댁에는 동서가 자주 드나들었었습니다. 아니 얘가 또 웬일이래? 얘, 나는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라.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오늘은 저도 할 말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갖고 왔으니까 이 집안 핏줄 아니니 뭐니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도 시어머니와 동서가 막말을 하셨기에 이번에는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아들과 유전자 검사까지 한 후에 찾아갔었습니다. 마지못해 시댁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미친 듯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비 좀 주세요, 어머님. 어머님 핏줄이고 그이 아들이에요. 지금 당장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얘가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무슨 그런 법이라도 정해져 있니? 솔직히 니네 법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이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오죽 집이 싫으면 그렇게 다정하고 성격 좋은 내 아들이 그 머나먼 곳에 도망치듯 갔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 어머님 알고 계시는구나. 연락하고 계시죠?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아들 낳아놓고 나 몰라라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천벌받을걸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 진짜 다 천벌받을 거라고요. 어머 형님, 정말 너무 말씀 심하게 하시네. 미친 거 아니에요? 천벌이라뇨. 남자가 얼마나 싫으면 떠나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데 얼마나 질렸으면 그러느냐고요.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는 무식해가지고. 뭐? 그래 나 무식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똑똑하고 잘난 동서가 그럼 돈 좀 대줘봐. 하나밖에 없는 시조카가 이렇게 아파서 쩔쩔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지금 이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른들은 노력도 안 하고 와서 돈 빌리는 모습 보기 안 좋지 않겠어요? 결국 저는 폭발해버렸고 악하는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동서와 시모는 제 고함을 듣고 거의 반강제로 저를 쫓아내 버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비를 마련했어야 하는 제 상황상 저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고 현관문 앞까지 쫓겨나와 이번에는 동서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동서, 저기 내가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조카 병원비잖아. 응? 동서도 애 낳고 키우는 엄마니까 엄마 마음 알 거 아니야. 내가 꼭 갚을게. 적금 들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몇 번을 말해요, 형님. 그러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돈을 벌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가서 자격증이라도 따놓든가. 왜 나한테 와서 이래요? 저는 뭐 돈이 어디 막 쏟아지는 줄 알아요? 저도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러게 왜 그렇게 아픈 애를 낳아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동서도 엄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아픈 애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요. 자기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갔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참나. 동서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서 동서의 뺨을 한 대 시원하게 갈기더군요. 동서는 아악하는 소리를 냈고 저는 놀라서 뒤로 잡아질 뻔했습니다. 동서의 뺨을 때린 그 사람은 10여 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남편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썩어 빠지려나. 아픈 애는 뭐 낳고 싶어서 낳냐? 어디서 배응망덕하게 함부로 입을 짓거려. 너 여태까지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한 거냐? 사람이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어머머, 세상에 아주버님,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긋지긋해서 홀라당 도망가신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떻게 제 뺨을 때리세요? 10여 년 만에 나타난 남편은 동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고 두 눈이 휘둥그레 커지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도 나질 않았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남편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웠죠.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얼른 일어나. 왜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어? 얼른 일어나. 집에 가자. 바닥에 앉아있던 저를 남편이 일으켜 주었고 자신이 타고 온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다시 내 앞에 남편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버리면서 쌍욕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몇천 번을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올 시간이 다가와서 부랴부랴 집으로 갈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차 안에서는 정막만 흘렀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 남편의 입을 저는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당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아들 올 시간 다 됐어. 얼른 집에나 데려다 줘. 나 내 아들한테 이성일은 이상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엄마인 줄 아는 우리 아들이야. 그 꿈 깨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하자.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특수학교에 차를 타고 선생님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바로 제 근처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죠. 하긴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 버리기도 했고 저 역시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자주 인지를 시켜주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가끔씩만 사진을 보여줬을 뿐이었으니 아이도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12살이 넘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눈물이 맺히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연신 눈물만 닦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빠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당신하고 내 아들, 내 가족인데 나 사람이 아니었어. 벌받아 마땅한 놈이라고 나는. 얼른 일어나.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일단 일어나서 아들 얼굴 좀 보여줘. 더 이상 못난 꼴 보이지 말고. 얼른. 그래, 그래야지. 아빠가 못난 꼴 하고 있는 거 더 이상 보여주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 많이 컸다. 정말 많이 컸어. 장하다, 내 아들.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함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남편이 10여 년 전 떠날 때 살던 이 집에 남편만 없었지 저와 아들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남편은 많이도 놀랐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었어? 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나 기다렸구나. 이 못난 나 여지껏 기다린 거야? 기다리긴 누가 기다려. 어머님 명의로 된 거니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나아서 있었던 것 뿐이지. 애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이사는 무슨. 그지골이 따로 없었다고. 남편은 낯설다는 듯 집안 곳곳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아 어떤 생각에 깊게 잠드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집안에 있던 액자 몇 개를 다시금 보더니 남편의 얼굴과 비교해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릴 때 헤어졌던 자신의 아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아빠? 진짜 아빠 맞아? 아빠 죽었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아들을 향해 슬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도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는 아들을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잠시 후 TV에 빠져있던 아이를 피해 남편과 저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 과거에 있던 일이라며 하나하나 얘기를 꺼내는데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해외 파견 근무를 간 후에 그곳에서 운이 좋게 어떤 사업가를 만나게 됐고 그 사업가를 통해 비전이 좋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는 한 여자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을 떠난 지 8, 9개월쯤 되었을 때였는데 이 시기는 제가 연락을 해도 자꾸만 피하고 생활비도 제때 보내지 않아 제가 많이 애를 태웠을 때였었죠. 그 여자와 매일 만나며 일을 함께 하다가 사랑에 빠졌고 살림을 차렸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쌍욕이 뿜어져 나와 버렸어요. 이런 미친 쓰레기 같은 놈아.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사랑? 네 처자식은 병원비가 없어서 그 짓꼴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랑? 그래, 나 정말 미친놈이야. 맞아. 쓰레기 맞아.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나중에 눈을 떠보니 몇 년이 훅 지나가 있더라고. 막상 내가 돈을 잘 벌고 할 때는 좋아했다가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냥 확 도망가 버리던데. 그것도 다른 젊은 놈이랑 바람이 나서. 그 모습을 보니 꼭 예전에 나 같더라.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서 도망치듯 떠나든 나.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짓거리냐? 얼어 죽을 사람 같은 소리하고 있네. 병은 무슨 병인데? 뭐 에이즈라도 걸렸어? 나 벌 받았어. 위암 말기라네. 돈도 엄청 잘 벌고 성공도 했는데 이제는 돈 주고 목숨을 살 수도 없으니 나 벌 받은 것 같아 여보. 당신하고 우리 아들 버린 죄. 10여 년 만에 만난 남편은 위암 말기라는 병을 안고 왔더군요.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가더니 이제 아프고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생각이 났나 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실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화가 너무나도 컸기에 남편의 생명줄 따위는 관심도 없었죠. 남편은 자신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 안 하고 아들 키우면서 살만한 돈을 준다고도 말했는데 그때는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남편이 밉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외국까지 가서 바람이나 딴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그랬다는 상상을 하니 밥맛도 없고 정말 역겨워 죽을 뻔했었습니다. 남편은 간단한 집만 싸가지고 왔었는데 그날부터 쭉 집에 머물고 싶다고 하더군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 놔두고 남편이 다른 데에 가서 자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부터 남편은 다시 저희 집 가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는 가끔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저 모르게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단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는지 진짜 황당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화가 채 풀리지 않아 남편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어요. 남편은 위암 말기라고 하더니 정말 얼굴색이 안 좋았고 통증도 심했으며 약까지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까지 얄밉게 느껴졌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암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헛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눈도 안 마주치고 있는 동안 남편은 결혼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챙겨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과 행동들이 곳곳에서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또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미우면서도 정이라는 게 남아있기도 했었나 봐요. 아이가 잠들은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주방에서 소주 한 잔을 먹고 있는 제게 남편이 슬쩍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보, 조강지처가 최고라고. 내가 이제서야 그 말을 이해했네. 이 바보 멍충아,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면 앞으로 평생 살면서 다 갚으라고 이 나쁜 인간아. 그래, 내가 남은 여생에는 진짜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알았어? 절대로. 죽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죽으려면 천년만년 우리한테 빚진 거 다 갚고 죽어. 그래, 내 남은 3개월 동안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당신 부족하지 않게 돈은 주고 싶어. 내 전 재산 30억 내일 은행에 가서 당신 통장으로 다 넣어둘게. 돈으로 때우시겠다 이거야?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거 다 낫는 꼴은 보고 죽어.
너 같은 인간은 아플 자격도 없어. 알아들어? 알아들었냐고. 나도 제발 그러고 싶다. 아플 자격도 없는 내가 아파서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죽을 날을 받아두고 그제서야 남편은 저의 소중함을 알았나 봅니다. 본인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에 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최후를 맞이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죽일 만큼 미웠지만 이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또 딱하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원래 부부란 미친 듯이 사랑하는 감정 이상의 어떤 동지애 같은 것이 있잖아요. 10여 년을 못 봤지만 그런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뼈 빠지게 해외 나가서 번 돈을 왜 저한테 다 주느냐며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돈, 그거 네 통장으로 홀라당 들어갔다며?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그 돈을 그렇게 줘? 그 중에 반은 내 거니까 내놔라 당장. 어머님, 내놓으라니요? 손주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 상관도 없다면서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우리 아이 주고 싶다잖아요. 말씀 못 들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딴 말을 짓거려? 아주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고생이다 고생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잘난 동서랑 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너무 무식하고 배움도 짧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저 남편이 준 돈으로 제 아들 평생 어떻게든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동서가 득달같이 달려왔고 이번에는 제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나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번쩍 들어 뺨 쪽으로 내리치려는데 순간 동서의 팔을 확 부여잡아 그대로 저쪽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동서, 내가 개고생을 좀 해서 그런가 팔힘이 좀 세. 곱게만 자란 동서하고는 비교가 안 될걸?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우리 남편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와서 뺨을 때리려고 하느냐고. 보자 하니까 당장 아주버님 돈 반 내놓으세요. 우리 어머님 통장번호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시라고요. 뭣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홀라당 돈을 꿀꺽하려고? 당장 내놔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뭐 억지로 뺏었니? 해외 나가서 10년 넘게 딴 년이랑 실컷 바람피고 놀다 온 니네 아주버님이 희귀병 걸린 아들 이제라도 치료받으라고 준 돈이야. 고소하려면 내가 고소해야 돼. 바람피운 연놈들 상간죄로 고소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이거사. 그리고 니네들 이렇게 살면 벌받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당장 안 꺼져?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 진짜 무식 쌍무식이네. 이거다. 안 나? 무식한 게 힘만 세가지고. 몸부림치는 동서를 그대로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현관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던 남편은 비로소 자신의 식구들이 제게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더 이상 화도 내지 않았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 통장에 30억쯤 되는 돈을 정말 넣어두었더군요. 앞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들의 병 고치는 데만 노력해달라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매일 통증에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한 달 후쯤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위암 말기였고 이미 병원에서도 다 손을 놓은 상태라 본인 스스로도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참 답답했어요.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법적인 부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결국 남편은 두어 달 후에 편안한 상태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편은 죽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 제 통장에 넣어둔 돈에 대해서 시댁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두었죠. 덕분에 몇 번 실갱이는 있었지만 더 이상 제게 돈 내놓으라는 행패는 부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실컷 못된 짓을 하고 다시 돌아와 실컷 착한 천사 행세를 하곤 저희 곁을 떠났어요. 다행히도 저와 아들은 그 돈으로 생활하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전셋집에 살고 있던 저희 모자는 그 집에서 나와 좀 멀리 떨어진 공기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외지진 않아서 병원 다니기도 나쁘지 않고 또 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는 아이에게 더 많은 자연을 보여주고 싶어 이사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고추와 옥수수도 심었고 강아지도 키우는데 무엇보다 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네요.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들 열심히 치료해주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거죠. 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제 곁에 있는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느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